네, 저는 당국대학교에서 건축학을 가르치고 있는 홍경구라고 하고요. 지금은 성남시를 위해서 총괄 건축가의 지위로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 해외를 다녀오시면 왜 우리나라의 도시는 이 모양이냐, 해외 도시는 이렇게 멋진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도시 환경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런 환경에 살고 있을까 많은 어떤 자책과 또는 슬픔을 가질 수도 있는데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그런 생각에 큰 변화가 오실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이 강의를 들게 되면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그런 존경의 마음 또는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에 조금 더 애착을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요구를 해주시면 우리의 도시가 더 많이 변하지 않을까 라는 시사점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당국대 건축학과 홍경구입니다. 예,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으로 했는데 아마 첫 번째 강의가 인문학을 하신 분이라 굉장히 재밌게 아마 강의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은 재밌게 강의를 잘 못하는데 경험했던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잘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강의는 8시부터 8시 40분까지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도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강의를 통해서 한번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최근에 도시재생 사업이든 여러 여타의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나오게 된 배경에 관해서 한번 보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마지막 시간에는 성남시에 관해서 어떻게 좀 변화했는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막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제 강의는 참고로 영상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보다는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추측해 보는 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는 1900년대 서울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산이 이렇게 스카이라인이 굉장히 명확하게 있고요. 또한 집들로 보면 대부분 거의 한옥 위주로 되어 있었다. 여기 하나는 양옥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한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당시 이제 산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푸르게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민둥산이에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 땔감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석탄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결국은 가까운 나무를 저희는 뗐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없는 원인은 바로 밑에 있는 이분들 때문에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무를 전부 다 해서 여기는 어딜까요? 종로입니다. 종로에 이걸 팔아서 이걸 땔감으로 이제 각자 생활을 해냈던 거죠. 이 당시에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게 1920년도 사진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거는 저 당시 아이들은 더 어린 아이들을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라는 이런 부분이 몇몇 계층은 받았겠지만 대다수의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어린이들은 저런 환경에서 이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아마 눈썰미 있으신 분은 한강이라는 걸 알 거예요. 사실 이 당시만 해도 한강은 도시의 변방이에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도시가 그만큼 확장이 되지 않았던 곳이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한강도 1920년대가 되면서 우리 도시의 공간으로 나왔고 이제는 한강은 완전히 도시의 공간처럼 변해버렸죠. 자, 이런 공간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도 있지만 여의도 공원이에요. 생활의 터전이었던 공간이 물론 그 전에 단계가 하나 있었어요. 고수부지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때 고수부지의 기본적인 목적은 갑자기 많은 이제 강우량이 있을 때 그걸 이제 버퍼하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물을 더 담아내는 기능인데 지금도 우리 도시 공간에 보면 그런 저수조처럼 그렇게 된 곳이 있는데
그런 공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공간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삶의 그 행복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도시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니드에 따라서 그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는 변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도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이스를 좀 도시에 이렇게 좀 외쳐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문화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계획가들은 그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대답을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시 다른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딘지 아실까요? 조금 힌트를 드리면 옷을 만드는 직공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저기 왼쪽 끝에 사진을 보면 여러분이 이런 집이 아직도 있어요. 가리봉에 가면 아직도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벌집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기숙사보다 더 열악한 그런 주 환경이에요. 저 벌집에 지금 보면 6명이 함께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강의하는 제 어머님 세대가 저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는데, 저 당시는 이제 저렇게 살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주거비를 절약해서 그걸 고향에 내려 보냈죠. 그래서 동생들 공부시키고 또한 이제 뭐 집안의 어떤 생활비에 좀 쓰게 하는. 근데 이 분들과 제가 인터뷰 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 당시에 며칠 동안 한 달에 며칠 쉬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답변을 해주셔도 좋은데요. 한 달에 2번 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번이 언제냐면 일요일, 격주 일요일 오후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가 여러분은 지금 이게 불편한지 아니면 좋은지 그 의견을 만약에 오프라인 강의라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분들 덕택에 우리는 도시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분들도 사람이잖아요. 절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특정한 쉬는 날에는 지금처럼 옷을 이렇게 잘 차려입고 이분이 나온 뭔가를 보러 갔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여기서는 아실까요? 우리 남성국 혹시 아실까요? 모른다고 해주면 제가 기쁠 거고요. 근데 이분은 저 어맹란 씨예요. 이 당시에 어맹란의 인기는 감히 이제 여러분하고 어떻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BTS 인기보다 더 많았어요. 더 오래 갔어요. 이 당시만 왜 그렇게 오래 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화에 노출되는 빈도라고 보는데 이 당시에는 대부분 수동적입니다. 피동적이에요. 누군가가 정보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거나 신문을 통해서 보는 게 다였어요. 그렇다 보니 한번 얻어진 인기는 10년간. 저도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또 재밌는 이야기는 이분이 결혼할 때 서울이 들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신성일 씨였나요? 그래서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연기를 뿜어내서 만드는 그런 상품은 이제 연기는 하나도 뿜어내지 않습니다.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그리고 초졸자, 중졸자, 고졸자들이 주로 일했던 공간이 이제는 대졸자나 대학원졸로 일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만들었던 그 단위 면적당 매출액이 최소 7배에서 10배까지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도시화인데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도시가 이걸 보면서 나는 옛날에 도시가 좋다는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도시는 이렇게 발전을 해야지라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런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지금도 이 모습은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의 니즈에 따라서 또 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사례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어딜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서울에 있는 공간입니다. 예, 청계천입니다.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이 청계천의 이 물의 모습을 보면 물이 깨끗해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은 우수, 빗물과 호수, 우리 생활 호수가 함께 섞여져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오늘 지금 우리 이제 성남시 얘기할 때 광주 대단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대부분 이 당시에 시장님들은 저 청계천을 없애버리고 싶어 했어요. 냄새가 나고 또 이제 뭐 이런저런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환경도 열악하고 그렇다 보니 본인이 이제 시장으로서 재임하는 동안 저렇게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 사는 공간을 없애버리고자 했는데, 반대로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6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쨌든 도시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도시에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 일자리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많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훨씬 가중되었었는데, 근데 이 돈 없는 저소득층이 머물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하천변제필한 거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죠? 이제 두 번째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어딜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정확하게 말하면 구룡지라고 하고요. 그 구룡지 속에는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에 왔을 때 간단하게 천막 정도의 형태로 쉽게 거주할 수 있는 곳이 구룡지였고, 우리는 영화에서 또는 TV에서 우리 달동네라는 멋있는 그런 단어로 했지만, 이 달동네는 가장 먼저 여러분 뭐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재개발 사업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 이유는 간단해요.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정착했지만, 또한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용역을 고용해서 쉽게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다시 이 사진으로 넘어와서 보면 청계천의 초기에 조선시대 때의 모습을 보면 집이 이렇게 빽빽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 빽빽하게 됐느냐? 도시에 이제 들어오면 들을수록 값싼 거주 공간을 원했는데, 이 하천변에 냄새나는 공간이야말로 저소득층이 가장 쉽게 정착할 수 있었던 곳이었죠. 또한 더 좋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당시 서울의 대부분의 일자리는 어디에 있었다? 종로. 종로에 있다 보니 종로에서 일 끝나고 10분이면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자리에 자리를 잡은 사람은 그래도 행운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집이 듬성듬성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촘촘하게 있죠. 그래서 저것들은 전부 다 불법 증축입니다. 지금 만약에 불법 증축하면 성남시에서 나와서 곧바로 철거하라고 그럴 겁니다. 이 당시는 서울시만 해도 그 정도의 행정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해줬는데요. 한 가지 저는 정말 적나라한 사진을 오늘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재밌는 사진 하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원래 한 가구가 한 화장실을 쓰는데, 지금 이걸 집을 이렇게 덧대다 보니까 화장실 하나를 쓰는데 보통 5가구 이상이 공유를 한 거예요. 그럼 아침 시간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자녀가 한 4명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러면 5가구가 4명씩, 부모는 뺍시다. 이렇게만 볼 때만 하더라도 아침에 누군가가 5분 이상을 사용하면 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 강의를 들었던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적나라한 얘기를 해주시고 그 사진도 제공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랬던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 청계천이라는 공간은 물론 중간에 한번 단계가 있었습니다. 청계 고가도로, 3일 고가도로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이제는 물을 만질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물에서 우리는 뭔가 전시를 할 수도 있고 조금의 이벤트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공간 자체가 뭐 에너지적 측면에서도 여름의 기온을 좀 떨어뜨려주고 뭐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변화를 저희는 가졌죠. 다시 이제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저는 이제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기 있는 곳은 반포입니다. 지금 평당 1억 가는 곳이고요. 33평이면 33억이 되고, 누군가 1년에 1억씩 번다면 33년을 벌면 살 수 있는데 아마 그때 되면 가격은 더 뛰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공간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굉장히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아파트 문화예요.
근데 그러면 아파트라는 유형은 누가 만들었을까? 건축가 중에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했던 르 꼬르뷰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아파트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은 프랑스 파리의 도시를 보고 거기는 전염병도 창궐하고 안에 있는 뭐 저층에는 술집 위에는 주거가 있는데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엉망진창이라고 본인은 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로는 당나귀나 지나가는 그런 도로다. 이제 그런 도로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거 유형을 만든 게 바로 이 아파트였고 그 아파트 단지를 프랑스 파리 중심에 싹 재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프랑스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실현하지 못하고 이 꿈은 이 아시아에서 됐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한국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뒤에 이제 통계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아파트는 상품은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저층이냐 고층이냐를 제외를 하면 지금처럼 남향으로 되어 있으면 모든 상품이 균질하죠.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을 뭔가 이렇게 분양을 할 때 내가 저층이냐 고층이냐만 보면 돼요. 나머지 분양은 동전의 상품이 되고요. 거래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소위 말해서 환금성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아파트는 대표적인 우리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됐고 돈을 많이 이게 특히 부동산을 많이 벌면 이 당시에 이제 남편들한테 특히 남편이 뭐 교사나 은행원일 경우에 그거 백날 해봐야 내가 한 건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난다. 그래서 뭐 복부인 이야기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 문화가 담겨져 있는 게 이 아파트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문화를 보고 저희는 사실은 애환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파트를 우리는 장만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5번, 6번 이상 이사를 가야 됐고 때로는 그 이사 가는 것이 빨리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심지어 통계상으로 이사를 많이 간 사람이 그래도 재산이 증가 속도가 빨랐다고 하는데 이 통계는 지금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변에 그래도 이사를 많이 간 사람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하나는 몰라 가신 분이 있는데 또 한 분은 이제 잘된 분이 있겠죠. 어쨌든 그런 애환이 있는 곳을 프랑스 학자 발레리 줄레조라는 사람은 아파트 공화국에서 왜 이렇게 군사기지처럼 만들었냐, 왜 이렇게 멋대가리 없이 만들었냐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 한국의 변화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빗대어서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이런 곳이 어떻게 변하려면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쉽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경관적으로는 저렇게 변했는데, 이제 적어도 이제 지상층에는 주차장이 없고, 유모차를 끌고 쭉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마음에 맞으면 그 자리에서 한 10분, 20분, 30분까지 하고 그래서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으면 그러면 지하 1층에 커뮤니티센터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으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커피숍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면 그 다음 날에 수영장에서 보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아파트에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그네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죠. 우리는 그런 공간들을 우리는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하고 또 때로는 여기 연세 드신 분을 위해서 노인정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세련되기 위해서 실버센터 이런 말도 쓰긴 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은 이제 공동체 공간이고요. 특히 이 중에서 몇몇 또 뜻이 맞는 사람은 공동 유학을 하거나 또는 사회적 기업을 하거나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어서 뭔가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 몇몇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시대에는 이런 사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또 다른 주택 가격의 폭등을 낳기 때문에 그렇게 금지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도 우리의 또 다른 변화이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옆에 보시면 난지도가 써져 있습니다. 77년도부터 91년도까지 서울의 쓰레기를 다 모아놨던 곳인데 그 높이가 95m까지 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91년도까지 쓰레기를 쌓고 나서 2002년도에 월드컵이 이제 곧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정책 결정자들은 우리가 월드컵을 좀 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한국의 발전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계기가 이제 86년도가 쇼업하는 아시안 게임이었고요. 또 88년도 올림픽이 이제 사실은 그런 국제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그런 이벤트를 꿈을 꾸게 됩니다. 특히 정책을 이제 뭐 이렇게 세우는 사람, 특히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세우게 되는데 이 당시 저는 운이 좋게 석사 졸업하고 서울연구원에 들어가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도시개발에 조금 참여하게 돼요. 이 당시만 해도 저는 사실은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어떻게 되려는 생각을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2002년을 목표로 해서 이곳에 우리는 뭔가 새로운 산업을 해서 한국의 선진국가 같은 이미지를 보여야겠다. 그래서 내세운 게 뭔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90년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내세울까요? 여기서는 그 당시만 해도 방송 영상 문화 이게 최고의 블루오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는 개념으로 상암 DMC 여기 지금 있죠.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는데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방송국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소위 말해서 다 이렇게 집합을 시켜놨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여기 보시면 이런 주거지는 이런 개발을 먼저 하기 위해서 개발 자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거지를 먼저 분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집을 지어놓고 집을 보여주면서 사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만 하더라도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건물을 짓고 그 돈을 받아서 또 건물을 짓고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건설회사들은 사실은 그렇게 커 나갔습니다. 사실 건설회사 커 나간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1시간을 강의해도 사실은 부족할 판이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보통 이제 박사님들이 저녁에 과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맛있는 걸 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아침에 보자 그러고 나서 이거 그림 그려줘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열심히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자 쓰레기장을 뭐로 바꿀 수 있을까? 근데 쓰레기를 막바로 철거를 못하고 그걸 에이징을 해서 가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 가운데는 사실은 이제 발전소와 같은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원래 쓰레기장을 골프장으로 만들면 어떨까? 쓰레기장을 또 다른 공원, 갈대, 어떨 때는 갈대를 넣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저는 열심히 월드컵 경기장과 그 밑에 있는 평화의 공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우리는 이런 변화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앞에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곳은 청계곡가도로입니다. 대부분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항상 질문 던지는 게 있습니다. 호구 조사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을 볼 수 없어서 제가 목소리를 좀 뭐 이렇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이 당시 이제 이 청계곡가도로가 지어진 곳이 1968년도입니다. 68년 굉장히 오래됐죠. 그 당시 우리는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이 바로 옆에 3일 빌딩, 31층까지 있는 빌딩을 지으면서 고층 건축물은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건축 법규가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조금 후진국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은 이게 혁신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죠. 근데 시골에서 이걸 보고 간 사람들이 이걸 설명하는 그런 재밌는 그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서울에 갔는데 도로가 하늘을 날아다녀. 근데 그 표현을 보면 그렇게 거짓말 같지는 않아요. 근데 시골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도로가 하늘을 날러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어쨌든 이야기가 있는데 이 68년도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가족들 다 통칭해서 사돈의 8촌까지 다 통칭을 해서 자동차가 있었다는 분 있을까요? 70년까지 1970년까지 있었나요?
그러면 정말 그 당시는 부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때가 1989년도입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그 당시 주택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주택 사는 게 이제 포기야. 반포 아파트처럼. 그리고 나서 나는 내 삶은 즐길 거야. 그러면서 차를 사서 마이카 붐 시대가 열렸던 거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서울에 차는 몇 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를 위한 공간이었나? 결국은 잘 사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왕십리, 답십리에서 이 도를 이용하면 10분 만에 도심까지 도착을 합니다. 반면에 도심에서 이 도를 타면 10분 만에 자기 집까지 갑니다. 그럼 결국 이 당시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위한 공간이었죠. 이런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철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죠. 우선 한번 여기를 이제 모습을 보시면 청계천을 복원하자고 제일 처음에 주장한 분이 소설가였어요. 도시계획가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토지를 쓴 박경리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주장을 했냐면 서울의 정신은 이 청계천에서 시작을 된다. 한강이 아니라 한강은 사실은 서울의 경계였고 그래서 청계천을 복원하자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게 됐고 그게 그 당시 이명박 시장과 잘 이제 소통이 돼서 이걸 진행한 사람이 당시 이제 부시장이 이제 진행을 했죠. 그분은 서울대 교수님이었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업은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해외에 조금 거주하신 경험이 있으시면 해외의 모든 도시개발은 최소 20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은 최소 3년 내지 길면 5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지는 않고요. 그렇다 보니 이걸 복원을 제대로 하면서 했다 그러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는 사실은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빨간색 제가 스마트 포인트로 보면 여기 있는 옛날의 그 용도가 만약에 이렇게 없어지면 이 사람들의 용도는 그대로일까요? 변할까요? 변하는 걸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해외는 그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찬성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렇다 보니 그 협의하는 기간이 10년, 20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당되는 시장님이 가든5를 만들면서 여기에 부족한 기능은 글로 다 옮기고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땅값은 한 3, 4배 이상이 더 올랐고요. 사람들의 이제 공간을 많이 이제 했는데 아마 여러분이 가보면서 쾌적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짧은 기간 내에 복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세계 환경상은 거의 휩습니다. 이 당시에. 왜 그랬을까요? 복원도 제대로 안 됐는데 이 원칙입니다. 오늘 이 원칙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평당 가치는 거의 1억에 육박합니다. 거의 1억에 해당되는 땅을 처음에는 누구한테 줬을까요? 자동차. 자동차 줬는데 이제는 평당 1억엔 대한 땅을 누구한테 주죠? 시민. 이 간단한 진리를 선진국이 하려면 제가 공부했던 시애틀도 20년 걸립니다. 바이오덕트 프로젝트가. 보스턴, 하버드, MIT, 유명한 대학교가 있는 그런 곳도 3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영특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빠른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우리나라 도시를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슬라이드고 저는 이 슬라이드만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바쁜 일이 있으면 수업을 안 들으셔도 된다 이 말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은 누구는 일제시대부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도시학자로서는 이제 도시화의 비율이 40%가 될 때를 우리는 도시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40%는 많은 의미는 100명 중에서 40명이 도시에 살 때 이때 도시지역이라 하면 아마 여러분 토지대장에 띄워보면 도시지역 해놓고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도시지역에 사는 비율이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읍 정도 이상의 규모이면 됩니다.
이 당시 보면 1960년대에 우리는 도시 사는 인구 비율이 37%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평균 수명은 53세예요. 근데 아마 여기 남성분 이제 지금 두 분 계신데 50세가 넘으시면 이미 장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면 사실은 이 환갑장치는 그 치만을 보면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2010년에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500만 명이 5천만에 육박하고요. 의료기술의 발달 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80세에 육박하고 도시화율은 10명 중 9명이 도시에 살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요. 자, 1960년대 도시 사는 인구 비율을 40%만 잡아볼게요. 그러면 2,500만 명 곱하기 0.4 하면 도시 사는 인구 비율은 1,000만 명이죠. 그죠? 근데 2010년에 되면 도시 사는 인구 비율은 얼만큼? 90% 잡아볼게요. 5천만 명 곱하기 0.9 하면 4,500만 명. 그럼 50년 동안 우리는 도시에 몇만 명을 수용했나요? 4,500 빼기 1,000 하면 3,500만 명을 수용했죠.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아직까지는. 양쪽에 0.1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5년 동안 우리는 350만 명을 수용을 했네요. 근데 350만에 우리 성남시 인구가 몇만 명인지 아시죠? 5만 정도 되겠죠. 근데 5년 동안 350만 명을 도시에 수용을 했는데 이제 제 모션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걸 보니까 못 보겠죠. 근데 나중에 동영상은 볼 텐데 자 한번 볼게요. 1960년대에서 65년도에 이 350만의 인구가 부산시예요. 부산시 인구요. 자 65년도에 부산시 하나 만들고요. 70년대에 또 부산시 또 만들어요. 75년에 또 부산시 만들고요. 80년대 또 부산시 만들어. 언제까지? 2010년도까지 산술평균 했을 때. 이 과정은 우리가 아파트 하나 짓는데 건설 기간만 3년이 걸립니다. 설계하는 기간과 인허가 기간을 따지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5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5년마다 부산시만한 인구를 우리 도시에 수용을 했어요. 이 과정은 여러분 피라미드 보러 가시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신기한 과정이에요. 보러 가지 마세요. 우리나라 도시를 보는 게 그 피라미드보다 더 신기한 거예요. 이게 작동되는 도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이 영특한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 공원이 제대로 갖추고 도시를 만든다? 불가능하죠. 초등학교 인구 변화를 고려해서 초등학교를 넣는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980년 초반에 초등학교를 다니셨던 분은 이부제가 당연한 거였습니다.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험이 직간접적으로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우리 삶의 질을 누리는 공간에서 도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시로서 의미를 가졌는데 이런 공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자, 1960년대 우리나라는 돈이 없었죠. 그러니까 노동력으로 뭔가 상품을 만드는 경공 위주로 가게 됐고요. 또한 돈이 없다 보니까 해외에 돈을 빌려서 ARD 차관이라고 하죠. 이 차관 아파트를 했다가 이것조차도 이제 조금 이제 그래도 경제가 성숙하니까 기성시가지 소위 말해서 서울 시내 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집을 개발을 하려고 하니 저걸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토지 매입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토지는 토지주가 되고 건설하고 자금은 건설회사가 됐게.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바로 합동재개발 사업입니다. 왜? 우리는 5년마다 350만 명의 도시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또한 그것만 해도 불충분했고 비어있는 땅을 신도시로 개발하기 시작을 했죠. 그게 목동이었고요, 상계였고요, 중계였고요, 또한 과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니 1990년도에는 우리는 드디어 두 번째 성남 신도시 분당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는 주택가격이 너무나 폭등해서 지금 주택가격 폭등하는 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그런 주택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200만 호 계획을 해서 5개 신도시를 만들게 되고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이제 주택의 가격이 조금 잡히면서 기성시가지도 신도시만큼 주거 퀄리티를 높이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일명 뉴타운 사업, 정확하게 법적 면치는 재정비 촉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단독주택도 이제는 나도 아파트와 같은 그런 주거 문화를 갖고 싶다 해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도 도입을 하게 됐죠. 그리고 2010년대가 되면 인구는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서면서 도시를 재정비하는데 많은 법령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곳이 하천변보다 더 어디? 달동네였죠. 그래서 옥수동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 왼쪽 있는 그런 이미지를 보시면 이게 이렇게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이 아파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아 최악의 경관 사례로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수 지금 아마 사당 바로 위쪽이죠. 토지 구역 정리했던 곳도 지금 제 바로 옆에 이런 지역은 사업성이 맞으면 아파트가 들어갔고 반포는 더 높은 아파트로 바뀌기도 하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정도인지는 뒤에 한번 볼게요. 1인당 GDP가 1961년도에 93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0만 원이 되지 않았죠. 그냥 1달러당 1,000원으로 했을 때. 근데 2013년도에는 24,000이고 2020년도에는 53클럽.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2019년도죠. 그러니까 5천만 이상의 인구가 3만 불 이상. 자, 이렇게 한 데는 앞에서 한 달에 2번 쉬었던 분의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었고요. 뭐 이런 이미지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정말 좋은 이미지인데 제가 한번 비교를. 그럼 다른 나라도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멕시코라는 나라를 한번 봅시다. 멕시코 바로 위에는 바로 세계 최대의 소비국이라는 미국이 이제 버티고 있죠. 그러면 상품을 만들면 팔 수 있는 굉장히 성장하기 좋은 그런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멕시코고, 아직도 멕시코에는 많은 자동차를 이렇게 만드는 공장부터 해서 저렴하게 뭔가를 만들 때 메이드 인 멕시코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이 빨간 게 바로 서울의 인구 증가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1,000만 명이고요. 멕시코의 인구 증가율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다시 앞에 있는 사진 한번 볼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머릿속에서 사진을 찰칵. 그리고 나서 이제 멕시코 사진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멋진 곳이다. 영화 찍기는 너무 멋진 곳이에요. 정말 멋진 곳이고, 한 달 살기?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살기에는 정말 멋진 곳인 것 같아요. 너무 적나라한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이 멕시코라는 나라는 도심 다운타운을 빼고는 나머지는 수평적인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직적인 확산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도시는 굉장히 대중교통 지향적입니다. 이런 변화를 거쳤는데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순기능은 그래도 주택 공급했습니다. 어린이 공원도 넣었습니다. 관공서도 많이 넣었고, 필요하면 커뮤니티 센터도 넣었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것은 산자락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아파트 높이를 높였습니다. 아파트 경관이 획일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실은 서울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산자락이 저렇게 있고 한강이 있고 그리고 구릉지가 이렇게 높낮이 있는 것은 이거 자체만 자연스럽게만 개발이 됐으면 굉장히 멋진 곳인데 사실은 지역 특성이 다 소멸돼 버렸죠. 더 중요한 거는 지역 커뮤니티가 파괴됐다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 솔직하게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가 임대 아파트고요. 여기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이 거주자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이 이제 단독주택에 거주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자기의 자녀가 저 임대주택과 함께 이제 초등학교를 간다 그러면 한 60 내지 70%의 사람들은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꺼려를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임대주택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아마 나쁘게 물이 들지 않을까 이런 선입견을 갖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반대로 이번에는 여기가 분양주택이고요. 여기가 그냥 이런 주택인데 초등학교를 보내면 분양주택인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게 우리의 공동체 수준이죠. 차가 있으면 그래도 내 삶은 즐길 수 있겠다고 했는데 이게 환경 문제가 되고요.
600년의 역사, 서울은 사실 600년 역사가 넘지만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이 굉장히 초라합니다. 옛것은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드려볼게요. 질문했는데 고궁과 종명을 빼고 300년 이상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건축물을 퀴즈 시간에 해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헌집 주면 새집 준다고 해서 이분들은 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발을 하려고 하니 분담금을 1억 내지 더 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자기가 4층에 살고 2층과 뭐 3층은 세를 주고 1층도 세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전부 다 포기하고 이렇게 도장 그래도 나도 아파트 살아보자고 했는데 1억 5천 더 분담금 내라고 하니 지금처럼 생존권 사수라는 단어를 내면서 한 곳입니다. 바로 창신수인의 사례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정신으로 지금 그래도 사회적 정의를 생각하면 정말 스스로한테 박수를 좀 쳐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IQ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보다 잘하는 능력이 바로 뭐냐면 비교하는 능력입니다. 그럼 이 비교가 뭐 도대체 어떻게 이제 발현이 되나? 여러분 혹시 주변에 누구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시는 그 순간 내가 뭔가 조의금을 내려고 하면 이분이 3만원짜리인지 5만원짜리인지 10만원짜리인지 죄송하지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여러분은 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이 금액으로 환산하는 나라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특히 유럽 문화는 그렇지 않고요. 일부 아시아 문화만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듯이 우리는 비교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 가령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기 자녀가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서 95점을 맞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는 이 아이는 굉장히 기쁜 마음, 엄마 나 95점 맞았어 그랬는데 엄마의 대답은 혹시 이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너무 잘했네. 근데 너 친구 누구는 몇 점 맞았어? 만약 이런 대답을 들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비교 문화에 사실은 이제 쩔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시간이 이제 너무너무 많이 지났는데 아마 이 정도 강의 성남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다 보니 애를 낳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합니다. 이 도시 환경과 속에서는 더더욱 지금 정보화가 되는 이 과정에서는 만약에 내가 애를 낳았을 때 내가 그래도 행복한 삶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거는 블로그든 SNS든 이런 정보화 과정에서 우리는 철저히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결혼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동일하다면 저희 때 100만 명이 태어났다 그러면 지금은 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따지면 그분은 3배를 내야 됩니다. 복지 수준을 동일하게 했을 때. 그렇다 보니 노령화는 심각해지고요. 특히 이 색깔이 진한 곳이 지방에서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인구 감소, 도시 쇠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대의 몰락도 여기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도시 문화였고, 자, 이런 문화를 바꿔보자라는 게 바로 정부를 좀 말해서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 때 젊은 90년대 학번들이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90년대 학번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80년대 학번 같은 경우는 나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90년대 학번은 1학년 때부터 도서관을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 삶의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요.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 집 앞에 멋진 한강은 없지만 조만한 이런 탄천변에 내가 걸을 수 있는 공간, 산책할 수 있는 공간, 그게 있다면 난 그게 더 좋아. 멋진 한강처럼, 멋진 남산처럼 멋진 이런 레스토랑도 없지만 내 바로 뒤에 있는 언덕에 저녁에 뭐 산책을 하든 낮에 산책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는 게 난 더 좋아. 그게 바로 삶의 질을 중시한다는 바로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현재 있는 삶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뭐 말씀을 좀 드렸지만 내가 돈이 있어서 그런 3일 고가도를 타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해서
그 부의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자연환경, 역사, 문화를 존중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성장 관리의 패러다임이고 삶에 대한 패러다임이고요. 그렇게 해서 한 게 지금 아마 아직까지는 성남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는 개발을 하려면 옛날에 지으면 팔렸던 공간이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요. 지방 같은 데는 지어서 팔려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지 또 산업도 제공해줘야 되고 이런 과정을 이제 바뀌게 되고 이게 바로 통합적 재생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들고 나온 이유가 이 때문에 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성남시 변화 굉장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성남시 역사를 잘 말을 해줬기 때문에요. 이 성남시는 처음에는 신도시로 이루어진 도시이긴 하지만 처음의 역사는 이제 불법 이주자들의 집합지였습니다. 20평 단위로 분양을 했고요. 그 당시 서울시가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서울시의 무허가 사람들을 이렇게 다 하게 했는데 처음에는 한 300만 평을 이제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제 토지를 매입하고 한 건 한 200만 평이 못 되는데 제일 처음에 여기 입주한 사람이 용산역 앞에 있는 철거민이었다고 합니다. 1가구당 20평씩 분양을 했고요. 여기 집을 보면 지금은 이 정도만 해도 좋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천막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분양을 받아도 이걸 집을 지을 수 있는 비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지어주면 정착하겠지. 근데 공장을 지어주는 그 기간 또 못 기다려서 가신 분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어려웠고요. 근데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 바둑판 모양 같죠. 이거는 그 당시 육사 출신의 분이 도시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지형을 고려해서 짠 게 아니라 도판상에서 짜다 보니 저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5년 동안 350만의 도시를 수용을 했죠. 성남도 그 회오리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땅을 가지고 있는 거는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겠죠. 그러면 정부의 당연한 생각은 그 프리미엄을 잡아야겠죠. 투기권을 잡아야겠죠. 그렇다 보니 여기 초기에 강제 이주된 사람은 평당 2,000원, 그렇지 않은 사람 평당 6,000원, 3배의 값을 물리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폭동을 하는데 우리는 왜 사람이 아니야? 그분들만 왜 사람이냐? 이래서 광주 대단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당시 이제 서울시가 봤던 이 정책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기도 사업으로 이관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가로망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분당. 여러분 아마 1980년대 주택가격이 폭등을 할 때 내 집 살 수 있는 환경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계획가는 그 개념을 더 뛰어넘어서 이 분당이야말로 강남을 대신할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들자. 그러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뛰어난 접근성, 특히 우리 모두의 우리 개발축은 분단 이후에 이 경부축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경부축에 많은 도시들이 포도송이처럼 달려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도시가 분당이라고 할 수 있고, 일산은 사실은 계획 환경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이 더 활성화된 이유는 결국은 어떤 계층이 이주 와서 만들어내느냐, 이게 결국은 도시 문화의 결정적인. 여러분 보면 좋은 백화점을 지어주면 그 도시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수준에 따라서 이것들은 굉장히 달라진다. 자,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이제는 우리는 생활권 단위로 해보자.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시설과 일주일마다 사용하는 시설과 한 달에 한 번씩 사용하는 시설을 나누어서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대생활권, 주생활권, 소생활권, 근린생활권 이런 단계 구성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또한 적어도 학교가 있는 곳은 소위 말해서 큰 도로랑 접하지 않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축이 쭉 있는데 이 축 주변에는 지하철이 들어가면서 여기만큼은 업무 기능, 상업 기능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척추, 백본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이에 주거지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센트럴 파크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보자. 분당 정원공원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도심축은 그런 이제 지하철축을 따라왔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죽어도
보면 아파트만 넣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주택, 또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분양주택 굉장히 이제 계층을 다양하게 만드는데 1기 신도시의 가장 큰 단점은 베드타운이었다. 근데 이걸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게 바로 대표적인 도시가 판교입니다. 여러분, 성남은 예전에는 80년대 성남은 이주단지였습니다. 별명이. 90년대 성남은 베드타운이었어요. 근데 이제 2010년대 성남은 절대 베드타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과학기술이 있는 도시라고 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판교였고요. 저는 운이 좋게 이 판교 계획에 참여했고 분당은 제 지도 교수님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여기는 분당하고 접해 있죠. 그래서 이쪽은 분당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고요. 여기는 적어도 서구와 같은 저밀, 그러니까 비버리 힐스 같은 걸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적어도 여기 산자락변에는 해외 건축가들 데리고 와서 그런 빌라촌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빌라를 하면 다세대 다가구로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게 진짜로 빌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족도시를 만들어 보자 해서 요거인데 요것만 오늘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전략을 썼냐, 강남에 잘 나가는 유니콘 기업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강남의 반 가격으로 우리가 분양할게, 너네들 올래. 그 대신 10년 동안 용도 변화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 모은 게 바로 한글과 컴퓨터와 이제 이런 IT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매출액은 약 80조 원입니다. 80조 원은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나오실 텐데요. 여기가 20만 평인데 이 20만 평 3개만 있으면 뉴질랜드 1년 GDP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 나라는 요거 판교 3개만 만들면, 판교 테크노밸리 3개만 만들면 거기에서 1년 동안 버는 양보다 여기가 더 많아요. 그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든 곳인데요. 우선 보면 녹지가 그래도 탄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운정춘변에 사람들이 좀 더 친환경적인 그런 하천을 만들어냈고요. 주거는 여기는 분당스럽게 조금 더 고밀로 하고 여기는 저밀로 했는데 단 임대주택의 밀도를 좀 더 높여서 많이 수용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됐고요. 그런 정도가 간단하겠는데 더 많이 궁금하시죠? 그 부분은 다음 혹시라도 기회가 될 때 하나하나 신도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상능 총괄 건축가로 있고 또 다른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제2판교도 제가 설계를 했으며 제3판교는 설계를 하다가 잘렸습니다.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그러나 어쨌든 백현 마이스 등과 같은 그런 또 다른 뭔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항상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너무나 저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이런 변화 과정 속에서 정말 전신을 온전히 그리고 또 주변을 보살피는 그런 마음만 유지를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박수를 보내는 강의고 또 여러분이 이 한국이라는 사회에 살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피라미드보다도 더욱더 힘든 그런 도시 변화 과정을 여러분은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마음을 푸고니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래서 포용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제 강의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